이번 시간에는 랜드가튼의 가족체계 진단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가족체계 진단은 개인의 역동이나 행동보다는 이 가족 간의 관계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각각의 특성을 단독으로 연구하기보다는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가족체계 진단의 효과적 방법으로 이용되는 이 가족미술 과제는 치료사와 내담자에게 필수적인 어떤 탐색 도구로 제공이 됩니다. 이 평가 단계 동안 미술 과제는 가족에게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해주고요. 이 기법은 의사소통의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1차적으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또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내용을 통해서 고찰이 되고 있습니다. 치료사는 이 과제를 수행하는 동안에 가족 체계를 형성하는 일련의 사건을 관찰하게 되는데, 그 가족의 하나의 작품을 창조하는 일에 개입을 하는 그 순간부터 각 구성원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탐색,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사는 그 가족 구성원들의 개개인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미술치료에 있어서 가족 체계를 진단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치료사는 면접에서 먼저 가족 전원이 하나의 미술 작업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담자가 미술 활동에 있어서 저항을 가지게 될 때 미술 활동이 가족 집단을 검사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방법이고, 어떤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 검사를 위한 하나의 과제라고 설명을 해줌으로써 어떤 저항을 감소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술 작업을 통해서 각 구성원들은 독특한 자기 표현의 고유한 방식을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경험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그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줌으로써 이 작업에 대한 확신을 주고 촉진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에서, 가족들의 어떤 과제에서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과정은 비언어적 공동 미술 과제라고 해서 먼저 가족을 두 집단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가족의 수가 4명일 경우에는 2명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집단의 구성은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집단을 나누게 되는데, 그때 나누게 될 때 그걸 보게 되면 이제 가족 동맹을 어떻게 동맹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집단이 형성되면 모든 구성원은 상대방과 그 구성원들과 각각 구성원들이 각각 다른 색을 선택을 해서 활동이 끝날 때까지, 즉 그 과제를 다 마칠 때까지 그 한 가지 색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한 집단이 하나의 종이에 같이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작업을 할 때 서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또는 신호를 보내지 않은 상태에서 끝까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작업이 끝난 후에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목을 정하게 되는데요. 제목을 정해서 그림 위에 제목을 적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순서가 먼저 이제 두 집단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양 집단의 구성원들이 각각 다른 색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색을 가지고 한 집단이 하나의 종이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작업을 할 때는 의사소통을 금지를 하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제목을 쓰는 순서로 작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과정은 마찬가지 비언어적
이제 가족 미술 과제인데요. 두 번째 진단적 기법은 이제 온 가족이 하나의 종이에 같이 작업을 하는데요. 첫 번째 과정과 마찬가지로 서로 어떤 비언어적이나 또는 언어적인 소통은 금지를 하고요. 그리고 완성된 작품에 다 같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목을 정해서 제목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과정이 끝나면 이제 세 번째 과정은 이제 언어적 미술 과제인데요. 이 세 번째 진단적 기법은 이제 의사소통이 허용되고요. 그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의 종이에 같이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하는 동안 치료사는 모든 어떤 역동적인 것이나 어떤 것들을 다 관찰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이때 관찰의 기준은 치료자는 관찰자인 동시에 기록자가 되어서 각 구성원의 어떤 기여 정도를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모든 몸짓이나 어떤 비언어적인 행동들도 관찰을 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가족 체계 진단의 하나의 단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록을 할 때 17가지 항목에 유의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그 항목들은 첫 번째, 누가 처음에 그림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여금 처음 시작하도록 이끈 과정은 무엇인지 이것들을 관찰하고요. 두 번째는 구성원들 중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순서로 참여를 했는지를 관찰을 하고요. 세 번째는 어느 구성원의 제안이 채택이 되었고, 그리고 어느 구성원의 제안은 무시가 되었는지를 관찰을 합니다. 네 번째는 각 구성원들의 개입 정도, 어느 정도 개입이 되었는지를 관찰을 하고요. 다섯 번째는 반대편 사람들과 자기 편 사람들 중에 전혀 미술 과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관찰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누군가의 그림 위에 다시 첨가함으로써 처음에 그렸던 작업을 지워버린 사람은 누구인지를 관찰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어떤 형태의 상징적인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이것을 시도했는지를 관찰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어떤 형태의 상징적인 접촉이 이루어졌으며 누가 이것을 시도했는지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구성원들은 교대로 했는지, 그리고 집단으로 했는지, 혹은 두 가지를 동시에 했는지를 관찰을 합니다. 아홉 번째는 각자의 위치가 어떠했는지, 즉 중앙에 그려졌는지 가장자리에 그려졌는지 구석에 그려졌는지를 관찰을 합니다. 열 번째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면 무엇이 변화를 촉진했는지를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각자는 얼마나 많은 공간을 차지를 했는지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분담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구성원이 독자적으로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제일 먼저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추종자이고 누가 반응자였는지를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는 동안 정서적인 반응들은 어땠는지 관찰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작업 형태가 협동적이었는지 아니면 개별적이었는지 혹은 비협조적이었는지를 관찰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언급한 항목들은 언어적 그리고 비언어적 상호작용과 더불어 가족 체계에 관한 정보를 치료자에게 제공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족 구성원들의 자아의 강약, 그리고 할당한 역할, 그리고 행동 형태, 그리고 의사소통의 형태, 그리고 가족의 상호작용 형태를 나타내 주겠습니다.
숙련된 미술 치료사로서는 미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의 의미를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이 미술 작업이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의 어떤 형태이기 때문에 이 가족 구성원들은 그들이 드러냈던 역동성을 민감하게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따라서 그림이 완성됨에 따라서 치료자는 가족들이 지금 여기에 경험에 초점을 맞추도록 도와줘야 되고, 참가자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함으로써 가족들은 자기를 되돌아보게 되겠습니다. 또한 상담이 끝나기 전에 치료자는 가족 과정의 유지를 위해서 치료자가 관찰했던 것들을 가족 구성원들에게 언급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치료사가 가족에게 각자가 활동했던 것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느꼈던 점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럴 때 가족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 관찰적인 탐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치료 세션이 끝나기 전에 치료사가 현실적인 가족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치료 과정에서 자신이 관찰을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전 과정의 관찰과 이 작품을 토대로 치료사의 언어적인 어떤 평가, 해석, 어떤 설명들은 이 가족의 신뢰성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족 체계 진단의 설명이었고요. 그러면 진단을 할 때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가족 구성원들의 종이 하나에다가 가족 구성원들의 손 본뜨기를 해서 같이 작업을 하는 건데요. 이 손이라는 작업은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걸 그려야 될지, 이게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한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데, 이런 손을 본뜨기라는 주제를 주게 되면 그런 거부감이나 저항 없이, 부담감 없이 그릴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각자의 손을 여러 가지 형태로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어떤 가족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어떤 가족이 중앙에 또는 가장자리에, 끝에, 그러니까 어느 위치에 작업을 했는지, 그리고 보시면 지금 손들이 겹쳐져 있는 손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어떤 가족들이 이 그림을 통해서 접촉을 했고, 그림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했고 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관찰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자유화죠. 자유롭게 종이 하나에다가 가족 구성원들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도 누가 먼저 그림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누가 다른 사람의 그림의 옆에다가 어떤 그 그림에 덧붙여서 그림을 그렸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화를 그려낼 수도 있는데, 주제를 줄 수가 있는데요. 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 가족 구성원은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어떤 경계를 지었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경계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떤 테두리를 그려서 속에 장미를 그렸습니다. 또 장미를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난 틀을 그려서 또 액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자신의 영역에 누군가가 들어오는 거, 즉 상호작용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제목을 정해서 붙였는데, 이제 봄나들이라고 제목을 붙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스라는 그림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다스는 드로잉 스토리의 줄인 DAS, 다스라는 그림 검사입니다. 다스는
학령기 아동에게 SDT, 즉 실버 그린 검사라는 것을 제시했을 때 상상화 과제에 대한 반응이 우울증을 사정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동계의 우울증은 죽음이나 어떤 폭력적으로 포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별하기 위한 시도가 연구가 되었는데, 그 우울 상태의 평가를 측정하는 것으로서 이 다스라는 그림 검사가 창안이 되었습니다. 이 다스 검사에서는 14가지의 자극 그림에 부정적인 환상을 촉발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피검자의 우울 상태가 보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을 가지고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제공이 됩니다. 이 자극 그림에는, 제시되는 자극 그림에는 A형과 B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실버가 이 B형, A형을 먼저 만든 다음에 A형을 사용하다가 B형을 만든 이유는 이 A형이 너무 부정적인 자극을 일으키는 이미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정성을 조금 상쇄하기 위해서 조금 덜 부정적인 B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성의 강조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먼저 B형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 세션이 다 끝난, 즉 우리가 그림 검사를 치료 세션 초기에 하는 사전 검사와 세션이 다 끝난 사후 검사, 즉 두 번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A형은 이 사후 검사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스 그림 검사의 실시 대상은 5세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이나 집단 모두 또 실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시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아동이나 또는 성인, 그리고 77세 미만의 유아나 또 임상적인 실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단보다는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실시 방법은요. 시간은 제한을 두지 않고요. 하지만 대부분 피검자들은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사를 시작하게 되면 자극 그림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림 검사를 할 수 있는 종이, 용지를 또 제공하고요. 그리고 연필과 지우개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시어를 말을 해주는데요. 그림을 잘 그리거나 못 그리거나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지금 제시된 그림 안에 사람이나 동물 또는 사물 그림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2가지 그림을 선택을 해서 선택한 그림을 가지고 이야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상상한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를 글로 적어 보세요. 그리고 선택한 그림은 그림으로 그릴 때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그 그림에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시어를 말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검자가 그리기가 끝나면 용지 아래에 제목과 그 이야기를 기록하도록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요. 글쓰기가 어려운 피검자는 말로 표현한 것을 이 치료자가 그대로 정확하게 또 기술을 대신 적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 검사를 실시할 때 유의사항은요. 이 검사를 실시할 때 지지와 격려를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피검자 자신의 심상이나 이를 은유하는 것은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지지와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한 이야기를 나눌 때, 그림을 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의 그림에 대한 피검자의 느낌이나 등장한 대상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그리고 설정된 내용에
어떤 전후 이야기, 전과 그 후의 어떤 결말 이야기, 또 제목이나 이야기 속에서의 언어상의 어떤 실마리 등도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이 그림 검사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평가 방법은요, 그림에서 보여진 내용이 부정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쉽게 우울증이라고 평가를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피검자의 정서나 어떤 행동적인 특징, 그리고 상황이나 이야기 등 이런 전반적인 것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평가를 할 때는 이 평가 척도가 1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점에 가까울수록 우울 성향이 높고 5점에 가까울수록 우울 성향이 낮게 책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검사 대상이 일반 아동이라면 어떤 우울성보다는 관계성이나 생활의 적응력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1점부터 5점까지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1점은요, 부정적인 것이 아주 많죠. 아주 강한 부정적인 것이고요. 즉, 내용이 슬프고, 그리고 뭐 불행하고, 그리고 고립되어 있거나, 또는 뭐 도움을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죽음에 처해 있거나, 위협한 상황,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경우에는 1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어떤 파괴나 살인이나 그리고 생명 위협적인 관계가 드러났을 경우에 또 1점에 해당되겠고요. 그리고 공간의 활용, 공간 활용이 4분의 1 정도 해당될 때 1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제시한 그림을 그대로 베끼거나 어떤 다른 첨가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럴 때 이제 1점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이 점은 다소 부정적인 경우인데요. 내용이 어떤 좌절이나 공포, 그리고 두려움이나 어떤 불행, 그리고 불운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나, 또는 스트레스가 느껴지거나 또는 저기가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 이 점이 되겠습니다. 또 이야기 속에는 놀라거나 화가 나거나 또는 불행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공간의 사용은 3분의 1 이하이고, 그리고 어떤 그 제시한 그림 이외에 어떤 새로운 묘사나 변화가 없을 경우에 이 점이 되겠습니다. 자, 3점은 중립적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내용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같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갈등 관계와 어떤 균형이 함께 나타나고, 또 명료하지 않거나 어떤 무감각한 관계로 표현되거나, 또는 이야기 속에서 좀 불확실한 반응이 보일 경우에 3점에 해당되겠고요. 공간 사용은 2분의 1 이하이고, 그리고 제시한 그림 이외에 어느 정도 다른 그림이, 다른 요소들이 첨가가 되어 있거나, 또 제시한 그림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때 3점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4점은 다소 긍정적인 내용들이 보일 때 4점에 해당되겠고요. 내용은 행운에 대한 내용이지만, 행복한 내용이지만 다소 어떤 패배적이고 수동적인
모습들이 보일 때 4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어떤 우호적인 관계, 친하고 친밀하고 우호적인 관계가 나타나고 공간 사용은 3분의 2 이상이고 또 제시한 그림의 어떤 다른 세부 묘사와 그림의 변형이 나타날 경우에 4점이 되겠습니다. 자, 5점은 표현된 내용이 아주 긍정적이고 행복과 성취감, 성취 등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야기 내용에서도 어떤 돌봐주거나 사랑하는 관계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공간을 전체적으로 사용하고 제시한 그림에서 어떤 세밀한 묘사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묘사가 되어 있고 변화가 많이 있을 경우에 이럴 때는 5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스 그림 검사의 실제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다스 그림 검사에 사용되는 제시되는 그림 이게 A형이고요. A형에는 좀 더 B형보다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칼이나 그리고 공격적인 공룡이나 그리고 고양이, 지금 뭔가 화가 나 있는 고양이 그리고 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고요. B형은 A형보다 좀 다소 부정적인 내용이 덜하는 게 바로 이게 B형 그림입니다. 자, 다스 검사에서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요, 지금 낙하산하고 두 가지 제시된 그림 중에서 두 개의 그림을 선택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은 낙하산과 그리고 그 남자의 그림 두 가지를 선택된 그런 그림인데요. 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다스 그림 검사에 제시되는 자극 그림 A형이죠. A형은 좀 더 부정적인 자극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B형 그림입니다. 그래서 A형보다는 좀 더 부정적인 내용이 좀 덜 있는데요. 자, 이 내담자의 그림을 보자면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낙하산과 남자 그림 두 가지 그림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 이 A형 그림에서 이 낙하산과 이 남자의 그림 두 가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내담자가. 자, 그래서 지금 그림이 완성된 그림인데요. 아까 그 제시된 그림에서 비행기나 아래에 어떤 산 그리고 집들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요소들이 세부 묘사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림도 변형이 약간 됐고요. 자, 내용을 보면은 저 남자가 비행기 안에 있었는데 누군가에 의해 떠밀려서 이렇게 떨어졌다.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게 되었다. 자발적인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떨어졌지만 그래도 결말은 떨어졌지만 떨어지면서 굉장히 즐거움을 짜릿한 스릴과 즐거움을 느꼈다. 그리고 라는 어떤 긍정적인 내용의 결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은 어떤 그림에 있어서는 아까 평가 척도에서 점수를 매겨보자면 한 4점 정도 되겠습니다. 다소 긍정적이고 그림이 용지에 한 3분의 2 정도 사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부 묘사와 그림이 변형이 된 걸로 4점 정도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5점이 안 되는 이유는 이제 이야기 내용 속에서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떠밀려졌고 어떤 수동적인 능동적이 아니라 좀 수동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약간의 긍정적인 내용인 것으로 봐서 4점 정도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지금 화산 그림하고 공룡 그림, 이 두 가지 그림이 선택된 그림인데요. 이 화산과 공룡 이외에 다른 세부 묘사가 나와 있지 않고 또 제시된 그림이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점수로 봐서는 한 2점 정도로 평가가 되겠습니다. 내용에 있어서도 이 공룡이 화산이 터지는 걸 보고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지만 거기에 더 흥미를 느끼게 돼서 그 화산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 내용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고요. 죽음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어떤 글이 들어가 있는 것을 봐서 이 내담자는 다소 우울한 성향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은 빗속 사람 그리기라는 그림 검사인데요. 빗속 사람 그리기는 Person in the Rain, 비가 내리고 있고 비 안에 빗속에 사람이 있는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그런 그림 검사입니다. 이 그림 검사는 인물화 검사를 변형시킨 검사인데요. 비가 내리는 장면을, 인물화 검사에 비가 내리는 장면을 첨부한 것으로서 좀 독특하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주는데, 특히 어떤 스트레스 정도와 그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림 검사가 되겠습니다. 실시 방법은요, A4 용지와 연필과 지우개를 제시를 하고, 그리고 지시문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빗속에 있는 사람을 그려주시는데, 사람을 만화나 막대기 같은 모양으로 그리지 마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그려주세요 라는 제시어를 말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내담자가 이제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를 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 질문에 있어서 모든 대답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세요 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한 어떤 크기나 위치나 어떠한 단서도 치료자는 주어서는 안 되고요. 이 그림을 그린 후에 치료사는 그린 순서와 그림 속의 인물이 누구이고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질문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림을 그린 후에 그림에 대해서 내담자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한 내용은 어떤 정해진 내용이나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인물화의 내용을 참고로 해서 내담자의 연령과 수준을 고려해서 적절히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그림에 대한 해석은 그 빗속 사람 그리기에 그려진 인물은 꼭 그 피검자의 자화상이 되겠고요. 또 비는 어떠한 외부적인 공경이나 스트레스 환경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의 질은 그 사람이 느끼는 스트레스 양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자원은 우산이나 비옷이나 또는 장화, 그리고 어떤 또 다른 보호물이나 그리고 얼굴 표정, 그리고 인물의 크기, 그리고 위치, 그리고 나무 등과 같은 상징으로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인물상이 비옷이나 장화를 신고 있고 우산을 쓰고 있거나 또는 건물이나 나무 등 어떤 보호물 속에 인물상이 가리고 있고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물상의 크기가 크고
그리고 인물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고 있으며 또 표정이 밝고 인물상의 위치가 중앙에 있을 때 이런 경우 스트레스의 대처 자원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제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검사자의 자화상이 되겠고요. 피검사자가 그린 사람은 자화상이고 대부분의 피검사자들이 자기 자신을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또는 자기가 동경하고 있는 이상형을 그리기도 하고요. 따라서 종이에 그려진 사람의 선의 굵기나 위치 또는 크기 등은 피검사자의 자존감을 표현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가운데 굵은 선으로 큼직하게 그린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높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종이 구석에 희미하게 작게 그린 사람일수록 자존감이 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B는요.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겼을 때 피검사자가 느끼는 어떤 고통의 정도, 그러니까 고통을 느끼는 정도를 말하겠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B의 양이 많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B 양이 적으면 스트레스를 적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B 말고 B와 연관된 다른 것들이 그려져 있다면 역시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먹구름이나 비바람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빗물이 고여있는 웅덩이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호장비인데요. 이 보호장비는 피검사자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인식, 그리고 비를 막을 수 있는 보호장비, 즉 우산이나 장화나 우비 등 이런 것들은 피검사자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보호장비를 아무것도 그리지 않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고 또 그 능력이 떨어져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표정인데요. 그 인물화의 표정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겼을 때 피검사자의 태도를 말하겠습니다. 빗속에 있는 사람의 표정은 피검사자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겼을 때 태도를 알려주는데, 웃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좌절하지 않고 크게 좌절하지 않고 개의치 않는다는 의미이고요. 찡그리고 있거나 또 우울한 모습이거나 할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쉽게 좌절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람의 방향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겼을 때 피검사자의 어떤 도전적인 태도를 말하는데요. 사람을 정면으로 그렸다면 스트레스의 원인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사람의 측면이나 뒷모습을 그렸을 때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를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담자의 그림을 보면서 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먼저 스트레스 양을 좀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양은 이제 B의 양이 되겠는데요. 지금 B의 양이 많고요. 그리고 비바람 치는 듯한 그런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위에 먹구름과 바닥에 웅덩이, 비가 고여있는 웅덩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 스트레스 양이 지금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 이 피검사자가 많은 스트레스에 의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거고요. 대처 능력은 지금 우산이 딱 하나가 있죠. 우산.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은 조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표정도 또한 굉장히 어둡죠. 표정도 어둡고,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음악을 듣고 있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있어서, 질문의 내용에 있어서 다소 별로 긍정적인 내용이 아닌 걸로 봐서 이 내담자는 지금 우울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내담자는요, 먼저 비의 양이 왼쪽에 있는 그림보다 그게 크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그 어떤 건물 아래쪽에 들어가서 비를 지금 피하고 있습니다. 그 표정은 좀 밝죠. 밝고 그리고 어떤 비바람이 친다거나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먹구름이나 웅덩이가 지금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내담자는 스트레스에 대처할 능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현재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지금 방금 전에 보신 그 왼쪽 그림과 좀 많이 비슷한데요. 지금 비의 양도 많고 비바람 치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그 물이 조금씩 고여 있는 듯한 그림으로서 이 내담자 또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느끼고 있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고 우울감도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처 능력은 지금 우산이 하나가 있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가 지금 우산이 하나가 있는데요. 대처 능력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많지 않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림 검사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았습니다.